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전하는 고품격 의학 강연쇼.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메디칼 레시피쇼. 안녕하세요, 홍해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틀라스를 찾아주신 수많은 방청객들 그리고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지영 씨는 보통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 궁금해요. 왜 미는 잠꾸러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는 잠꾸러기지만 또 잠꾸러기라고 다 미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잠이 좀 많은 편이라 한 7시간 반 이상 자면 아침에 개운하고요. 그 이하로 자거나 좀 몇 번 깨면 굉장히 낮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홍해걸 씨가요 아틀라스 진행하면서요 굉장히 사심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정지영 아나운서한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지금 여일서 씨가 저한테 뭐라 했잖아요. 저 사람 미쳤어. 그죠? 왜냐하면 저랑 진행할 때는 당신 말 너무 많아. 네. 말 좀 그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정지영 씨한테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몇 시간 주무시나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인스터 씨는 네. 말이에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잠자려고 하면 뭐 드라마 다시 보기 한다고 방해하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저거 네. 막 부스럭거린다고 왜 네. 아침잠 깨냐 만드냐고 네. 맨날 야단이고. 저봐. 아니 오늘 테마가 부부싸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잠은 참 중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잘 잘 수 있을까요? 오늘 아틀라스의 주제는 바로 수면인데요. 메디컬쇼 아틀라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적 불면증.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아틀라스의 특급 처방이 시작된다. 생체 시계를 잘 작동하게 하려면 아침에 1시간 햇볕을 즐기십시오. 거기에 자극을 준다면 정말 뇌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하려면 빨리 하세요. 불면증으로 밤이 무서운 당신을 위한 아틀라스의 맞춤 수면 의학 레시피. 밤의 불청객, 불면증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과연 수면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물 위에 생기는 물결처럼 바로 수면은 리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토로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수면 리듬이 이미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겐 양을 세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억지로 잠을 청하면 잠은 더 달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미 깨져버린 수면 리듬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돌멩이를 던져 호숫가에 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몸에는 수면 리듬을 만들어내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 깊숙이 위치한 좀 어렵습니다. 시신경 교차 상액이란 곳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일정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스위치죠. 해가 뜨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코티솔 호르몬이 막 나와서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밤이 되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인공조명의 발달로 낮과 밤의 경계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수면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의 사용으로 우리는 점점 잠들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시계가 태엽을 감아야 돌아가듯이요. 우리 생체 시계를 돌리는 태엽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햇볕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체 시계는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햇볕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불면증 환자들이 쏟아지는 배경에는 사람들이 햇볕을 기피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보게 되는 햇빛, 햇빛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2만 룩스에서 10만 룩스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1m 거리에 양초 한 개를 켰을 때 그 밝기는
1룩스입니다. 햇빛과 똑같은 10만 룩스가 되기 위해서는 양초를 10만 개 켜놓는 것과 같은 밝기가 필요합니다. 네,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는 정작 햇볕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햇볕을 푸대접하고 또 다른 빛이죠. 인공 조명에 열광합니다. 아틀라스가 주목하는 현대인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 그리고 생체 리듬을 파괴하는 주범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위성을 통해 본 지구.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공조명 속에 사는 우리.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 되게 밝구나. 그냥 오히려 그냥 어두운 데 가면 그게 좀 어색한 느낌? 눈이 피로하고 여기서 놀고 들어가면 밤에 눈을 감아도 좀 그 빛의 환상 같은 거?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는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강남, 신촌, 광화문, 명동, 서울의 중심지 4곳의 빛의 양은 서울시의 다양한 거리들을 중심으로 노출되어 있는 광원들을 저희가 실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대부분 기준치인 10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빛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도시 빛공해.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생체 리듬들이 있는데 빛공해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리듬이 다 와해가 되고 내부 부조화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피로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든가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심지어는 정신병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티솔은 수면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고 코티솔의 분비가 감소되면 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1000룩스 이상의 인공조명을 계속 받게 되면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주거 공간은 어떨까요? 주거 공간 역시 도시 한복판과 마찬가지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환해 보입니다. 제작진은 한 가정집을 방문해봤습니다. 단란해 보이는 이 가족의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가위바위보? 드디어 저녁이 다가오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늦은 밤, 엄마는 아기를 재워보려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밝은 빛 때문인지 아이는 도통 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들이 이제 해가 지면서 깜깜해지고 그다음에 불 하나하나씩 끄면서 애기가 잠을 들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반대잖아요. 초저녁이 되면은 이게 해 같은 게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해 뜬 것 마냥 되니까 애기도 그래요. 그때 잤다가 이거 켜지면 이제 일어나요. 잠이 안 와요. 이 가정은 어느 정도로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걸까요? 빛공해 방지법 기준은 10룩스, 12.4룩스로 기준 초과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잠들기 전 빛의 밝기가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5룩스 밝기의 빛, 오른쪽은 10룩스 밝기의 조명 상태로 잠을 자도록 한 뒤 뇌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MRI 촬영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10룩스를 노출한 이후에 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전두엽 부분에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전두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판단이나 아니면은 뭐 감정 조절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종일 인공 조명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연 우리의 수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휴대전화나 TV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요. 블루라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본 기후약학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용 쥐를 블루라이트에 노출시킨 뒤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과 쥐의 망막세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요. メラトニンというホルモンが関係してます。だからメラトニンは昼間は低いんですけど夜は高い。で高いから眠たくなる。しかし青色 LED はこの高い夜 LED 青色 LED 当たるとその高いメラトニンを下げる作用があるから結果的に睡眠できなくなる睡眠障害が起き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진 쥐의 망막세포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세 가지 색의 조명 중에서도 특히 블루라이트, 즉 파란 조명을 받은 쥐의 망막세포가 가장 많이 파괴됐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망막세포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이유는 바로 눈을 통과해 가장 깊은 곳까지 자극을 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もう一つはもう生まれてすぐもう2歳とか3歳でもスマートフォン触ったりしてますけどこれが例えば70歳80歳までずっと見続けた場合はこの間ずっと青色を浴びた場合にはやはりどういった問題が起きてくるかはこれからの課題なんですけどもここは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 그렇다면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된다면 우리의 수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불 끄고 자면은요 본인은 잠은 잘 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뇌파가 5초 이상의 각성파가 나면 본인은 깬 줄 알아요. 근데 1초 내지 2초 정도의 각성파는 본인은 모르고 주무시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제 피곤함만 느낍니다. 그럼 본인도 못 느끼는 각성 뇌파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우리가 자제해주고 2시간 전에는 잠잘 준비를 먼저 해주면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니까 저도 사실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꼭 한번 보고 잠들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게 좀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게요. 제 나이에 벌써 그 스마트폰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도 점점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네, 네. 뭐 잘만 하면 깨똑깨똑거리고 요즘 또 잘만 하면 고무줄 하자고. 왜 그거 있잖아요. 친구들 하나로 묶어주는 고무줄. 네, 네. 이거 여러 군데서 자꾸만 이러니까 이게 잘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아까 그 아이방 깜짝 놀란 건 심룩수와 오룩수의 차이를 아까 비교해 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 저는 아이 그 편안하게 재우려고 심룩수 정도의 그 수면 등을 늘 머리맡에 켜놓고 자요. 대단하다. 근데 아까 그 심룩수의 밝기에서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뭐 감정 조절이 그럼요. 잘못될 수 있다 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3살입니다. 어쩐지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내가 가끔 우리 미니한테 미니 누구 딸? 그러면 엄마 딸! 내가 아빠 삐졌어! 그러면 아빠 미안해 이렇게 해주잖아요. 보면 이게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아이가 굉장히 감정이 기복이 심해졌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한석 씨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패널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들 잠을 못 드는 이유가 다 한 가지씩은 그러게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인에게 불면증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아틀라스의 오늘 특별한 처방, 저희가 준비한 메디컬 레시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를 소개해 주실 분은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현정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1879년 10월 2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
백열등을 발명한 날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인공조명의 발명은 우리 현대인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장시간 실내에서 지내다 보면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쬐는 햇볕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쬐는 햇볕의 양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불면증은 빛의 부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잠이란 낮에 몸의 피로를 푸는 과정이며 동시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해온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얻게 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뇌와 신체의 휴식과 회복, 기억의 분류와 저장, 성장 호르몬의 분비, 면역력의 회복, 스트레스 물질의 제거, 잠이 하는 역할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잠을 자게 하는 생체 시계를 잘 작동하게 하려면 가능한 낮에, 특히 아침에 햇빛을 많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는 반복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체 시계가 잘 작동하면 우리는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햇빛을 봐야 우리 뇌 속에 생체 시계 유전자가 작동되고 밤에 뇌의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는 시간부터 약 15시간 정도 후에 졸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아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잠들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중요한 시작 포인트라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빛을 인공조명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빛이 없어야 할 밤에도 과한 야간 조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별로 멜라토닌, 코티졸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야간 조명에 노출될수록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되고 시간이 뒤로 늦춰지게 되어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연구한 결과 아침에 햇볕을 못 보고 야간에 인공조명에 많이 노출되는 올빼미형 사람에게서 겨울철 우울증의 발생이 6.7%로 일반인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햇빛의 부족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가장 큰 선물인 햇볕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편안한 잠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직업적인 이유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국제항공기 승무원은 생체 리듬이 자주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의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무를 마치고 아침이나 낮에 퇴근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퇴근하셔야 해요. 낮에 잠을 자야 되는 특성상 자기 전에 선글라스를 껴서 미리 어둡게 만들어 인위적인 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3교대 근무를 한다면 근무 교대 시간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즉, 한동안 저녁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근무 스케줄은 밤 근무를,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은 낮 근무를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의 생체 시계는 이전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시차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차가 있는 지역에 여행 가는 경우에도 서쪽으로 여행 가는 것이 동쪽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 생체 시계를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없다면 자주 바뀌는 스케줄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교대 근무 스케줄을 짜십시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몸이 적응할 수 있게 스케줄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근무 시간 중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입니다. 당연히 방금은 햇빛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인공조명을 밝게 해놓고 일을 하십시오. 햇빛 노출 부족, 이것이 현대인의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낮에는 밝은 빛을, 밤에는 확실히 어둡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생체 시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1시간 햇빛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햇빛을 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에 저는 정말 공감했는데요. 아침에 햇빛을 처음 보고 15시간 후에 우리 몸은 잘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날은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운전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한 번도 밖에서 햇빛을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실내 조명에서 생활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패널들도 햇빛을 좀 즐기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햇빛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연을 들으면서. 가수 B 씨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 노래를 잘못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뜬금없이. 불면증이라는 게 어떤 예민해지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잠을 못 자는 건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십시오. 불면증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들기 어렵거나 네. 중간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그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불면장애 또는 만성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3개월보다 미만으로 한 달에 3개월 정도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 정의가 딱 내려져 있군요. 근데 광고아 씨는, 오경수 씨는 꽤 밤을 많이 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 낮과 밤이 바뀐 지가 저는 20년이 넘었어요. 광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뭐 시차 적응 얘기도 했지만 저는 어디 가도 시차 적응을 잘해요. 네. 여기서도 이미 안 자고 밤에 안 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햇빛 얘기하셨잖아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아침마다 햇빛 1시간씩 보면 참 좋겠는데 이 직업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 네네. 진짜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가면서 꼭 봐야 돼요. 그냥 창가에서 그냥 어떻게 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좀 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네네. 꼭 1시간이라야 합니까? 반드시 꼭 1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시간 정도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야외에서 우리한테 딱 알맞은 운동량인 한 10,000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네. 햇빛 볼 거면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1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햇빛을 직접 쬐면 우리 오히려 피부나 눈에 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너무 밝지 않은 그늘에 앉아 있거나 모자를 쓰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햇볕 쪼인다는 것이 피부에 쪼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해를 이렇게 바로 쳐다보면 뭐 백내장 생기고 난리 나겠죠. 그건 그런 건 오히려 아니죠. 눈에 더 해롭기 때문에 네. 바로 보시지 마시고 바로 보지 마시고. 모자를 쓰시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네. 해서 눈과 눈으로. 피부를 보호하시고요. 단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선글라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기 때문에 우리 눈이 빛을 우리 뇌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네. 근데 만약 내가 오늘 저녁에 한 11시경에 깊이 잠을 자고 싶으면 그날 아침 한 8시에는 빛을 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까 15시간 차이가 차에 나서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오늘 11시에 꼭 깊은 잠을 자고 싶으면 8시에 햇볕을 보고 10시에 자고 싶으면 7시에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네. 하루 그렇게 했다고 리듬이 잡혀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이 네. 상당 기간 지속이 돼야지 네. 보통 우리가 시차 적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 2주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 정도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네.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줄넘기를 돌린다 할 때 한 번, 2번 돌려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죠. 네. 여러 차례 돌리면 저절로 돌아가듯이 네.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햇볕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런데 일상에서 햇볕 쪼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평소 생활 속에서 햇볕을 즐기는 네.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먼저 열고
햇빛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 먼저 열어라. 네. 출근길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능하면 먼저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점심때는 커피를 마실 때는 이왕이면 노천 카페에서 마시는 게 더 낫겠죠. 노천 좋네요, 카페. 네. 또 만약에 일찍 퇴근해서 아직 햇빛이 있다고 하면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라는 약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적극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병원에 찾아오는 실제 불면증 환자들이 저렇게 하고 정말 좀 개선이 되셨나요? 예, 그럼요.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네. 오전에 1시간 햇볕 보면서 걷는 겁니다. 네. 실제 이런 어떤 지시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린 이후에 환자분들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상당히 많이 더 좋아졌고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이게 햇빛을 쬐라 그러면은 그 우리 저 의사 선생님 수입도 줄어들 거고 아무래도 병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환자들이 그런 거에 좀 만족을 느껴 하시나요? 실제 햇볕이 가장 중요한 불면증 치료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약은 그다음 약간 하수의 그러네요. 그 방법이죠. 근데 선생님 우리 정말 많이 따지죠. 네. 아니, 환자 따지는 거 건강이 좋아하세요. 중요하죠, 돈보다도. 네.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아까 햇빛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하잖아요. 네. 직접 근데 보지 마시고. 아까 네. 홍혜걸 씨가 얘기했듯이 직접 보면 안 되니 네. 햇빛을 부끄럽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이렇게 네. 눈 깔고 이렇게. 그래도 양초 10만 개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외에. 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면 전문가신데 말이죠. 병원에 가면 뭔가 첨단 의학 치료, 뭐 첨단 약물을 권유하실 것 같은데 햇볕을 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10분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잠들지 못하는 이 밤. 아틀라스가 제안하는 전국민 숙면 프로젝트가 지금 공개됩니다. 직장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은 그냥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좋겠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는 참가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세요? 날 새자고 시크 잤다 싶으면 2-3시. 잠을 깊게 못 자고 얕게 자다 보니까 햇볕 많이 보시고 지금 햇볕이 부족하십니다. 햇볕이. 활동 기록기는 활동량과 빛에 노출되는 양을 측정해 수면의 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장비인데요. 10명의 참가자에게 활동 기록기를 나눠주고 햇볕 쬐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활동 기록기를 차고 하루에 1시간씩 열흘 동안 햇볕을 쬐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햇볕 쬐기 운동 첫째 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햇볕을 쬐는 참가자들인데요. 과연 참가자들의 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잘 자는 듯 싶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는 참가자들. 햇볕을 쬐는 운동이 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어제는 조금 설쳤어요. 잠 설치고. 한 30분 뒤척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평상시보다는 좀 잘 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푹 잘 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참가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햇볕 쬐기 운동 4일차 밤. 활동 기록기의 기록을 보면 수면 중에 깨서 움직이거나 뒤척이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햇볕 쬐기 운동. 자, 참가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햇볕 쬐기를 하기 전 잠을 자면서 뒤척이거나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하던 예전과는 달리 햇볕 쬐기를 하고 난 후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1시간 걷기 전과 걸은 다음에 한 열흘간 1시간씩 걸은 다음에 깨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서
38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직도 뭐 자주 깨는 거긴 한데 훨씬 더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다. 수면 중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이 79분에서 38분으로 줄어 수면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피해 다녔잖아요. 그늘로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는 햇빛을 찾아다녀요. 되게 잘 자고 일어난 느낌 있죠. 그래요 요새. 잠을 푹 자고 그냥 중간에 한 번씩 어떻게 깨도 바로 잠들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내가 푹 잤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진짜 햇빛이 고맙더라고요. 아니, 저는 화면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요. 네. 이 실험에 참가하신 분들 표정이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맞아요. 너무 안 돼 보였는데 정말 운동을 한 후에 햇볕을 보고 난 뒤에는 정말 밝아지셔서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희 패널 중에 양택조 씨는 사실 너무 잘 주무실 것 같은데 뭐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네.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잘들 아시겠지만 네. 나이 먹어가면서 잠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고 밤에 잠안 오면 이거 정말 미치는 거거든. 네. 그런데 더 문제는 돌아다니다가 초저녁에 어떻게 하다 자잖아. 네. 그러다가 1시쯤 깬단 말이야. 아이고, 새벽 1시에. 야, 그러면 밤새도록 그냥 뜬 눈이야, 그러면. 네. 야, 어쨌든 간에 그 햇빛을 많이 쬐면은 그게 해결한다니까 난 천만금을 주신 것 같아. 야,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다 수지 맞았어.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택조 씨처럼 이렇게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깨잖아요, 새벽에. 네, 그런 그렇죠. 경우에도 햇볕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시죠? 그럼요. 아하. 네. 햇빛을 많이 보는 게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훨씬 더 잠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덜 깨게 되죠. 하루에 1시간 햇빛 보기를 실천하셔서 생체 리듬을 깨우는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깜짝 놀라셨죠?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댁에서 여러분이 지키셔야 할 5가지 수면 습관을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침대 곁에 중간 조명 장치를 두십시오. 침실 환경이 환했다가 여러분이 주무실 때 스위치를 내리면서 갑자기 깜깜해지는 방식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원시인들 생각하시면 알기 쉽습니다. 해가 서서히 저물면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주무시기 30분 전에는 중간 단계 어둠이 필요합니다. 네, 기왕이면 백열전등이 자연광에 가깝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갓을 씌우는 간접 조명 방식이 우리 눈을 덜 자극할 수 있죠. 이런 상태로 지내시다가 주무시기 직전에 스위치를 끄면 되겠습니다. 양을 세지 말아야 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수면은 역설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 억지로 잠을 청하면 청할수록 오히려 잠은 멀리 달아나기 마련이죠. 자, 30분 이상 침대에서 뒤척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거실로 나오십시오.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문하십시오. 여러분의 불면증에 대해서 너가 나를 괴롭힐 테면 괴롭혀봐라. 별 수 있겠니? 결국 잠은 오기 마련이야. 이렇게 애써 무시하는 느긋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편안한 잠을 저절로 가져올 것입니다. 아침 기상 시각을 고정하십시오. 흐트러진 수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침에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아침 7시 일어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 일이 있어서 늦게 주무셨다 하더라도 늦잠을 주무시면 안 되고요. 평소대로 7시에 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명종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자명종 끈 다음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창문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의 정의는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여러분 눈을 통해 망막에 맺히는 것을 말하죠.
그때부터 15시간 후에 여러분 뇌에서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순조롭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늘 일정한 시각 일어나야 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불면증을 앓고 계신다면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음료는 일절 삼가야 합니다. 비단 커피뿐 아니라 녹차, 콜라 또는 초콜릿 다양하죠. 자, 이런 분들 계세요. 커피 마셔도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주무신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수면 뇌파 검사를 해보면 리듬이 다 망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커피가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커피는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평균 12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 12시에 주무신다고 가정을 하면 낮 12시 이후의 커피는 어떤 형태로든 나의 숙면을 방해하니까요. 가능하면 오전에 드시고 12시 이후에는 한 잔도 드시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면제를 선용하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급적 수면제는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라면 과감하게 드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컨대 여러분이 현재 불면증을 앓고 계신데 내일 아침 아주 중요한 행사나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전날 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시계가 새벽 1시, 2시, 3시, 4시 막 흘러가는데 잠은 오지 않잖아요. 자, 자칫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두 알 드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장기적으로 올 때 안정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건너가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현지에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죠? 그때도 수면제가 도움이 됩니다. 자, 비행기 안에서 현지 시간으로 시계를 고정하고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잠을 자두는 게 현지에 도착해서 훨씬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처방되는 수면제는 작용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거쳐 복용하는 수면제는 여러분이 크게 중독을 비롯한 부작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 수면제를 선용하십시오. 네, 제 레시피가 너무 평범했나요? 그렇지만 수면은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충실히 지켜도 대부분의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효과적인 불면증 최신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치료는 자기장 치료입니다. 사실은 불면증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많으신데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자기 생활 습관을 잘 바꾸고 그다음에 결국은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런 방법을 써도 잘 안 낫는 불면증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면증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료기기를 써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장 치료인데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컴퓨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 일종의 돌이죠. 돌에 전기가 통한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뇌세포에다가 전기가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는 전기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뇌의 전기적 활동이 그 뇌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그 화학적인 신호가 전기로 변하면서 어떤 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인 물질을 변화시킨 게 약인데 그 약 대신에 직접 전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쓰면 전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대신에 자기를 쓰는 것이 자기장 치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오른손으로 전기가 가면 자장이 이렇게 흐른다 이런 것들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와 자장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곳에 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장을 일으키면 자장은 사실은 안전하잖아요. 자석 같은 거기 때문에 몸에 뭐 자석 붙이는 치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장을 써서 전기를 일으켜서 어떤 전기를 직접 주지 않고도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장비가 바로 자기장 치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 치료는 뇌에다가 일종의 아주 강력한 자석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센 자석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줘서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보통 우리가 MRI 찍을 때 나오는 그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자장이 그 자기장 치료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장 치료가 되면 나오는 자기장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걸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너무 좀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어 있을 때는 그것을 활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발전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이제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 FDA가 굉장히 강력한지 아시죠? 그 미국 FDA라고 하는 식품안전의약청에서 벌써 이제 우울증의 치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한국이 또 이런 것들의 기술이 또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장비도 만들어서 한국식품의약안전청에서도 우울증의 치료로 인정을 받은 장비가 나와 있고요. 그 장비로 인해서 지금 웬만한 병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치료인데 실제로 이걸 왜 불면증에 쓰느냐 하면 사실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수면의 치료입니다. 우울증인 경우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불면을 치료해주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장 치료를 하면 불면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만성 환자한테서 이 자기장 치료를 쓰면 어떤 불면증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 나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것을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기장이라는 거는 특별히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큰 위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 같으면은 뭐 속이 불편하다든지 그게 아무래도 들어가서 뇌까지 가는 데까지 많은 단계를 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장 치료는 직접 뇌에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 인체에 무해하고 실제로 전기 같은 건 한번 통하면 그야말로 감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기가 통해서 막 기절하는 거 이런 거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자기장 치료는 딱 원하는 길이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안전하게 원하는 목표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자기장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을 아무리 드시고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불면증에서 허덕이고 정말 헤어나지 못하셨던 분, 진짜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렸던 분이 자기장 치료 한 2주 정도 받으시고 아주 수면이 굉장히 호전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불면증 같은 경우에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불면이 있는데 약물 치료는 내가 하기 싫다.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다. 그다음에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자기장 치료를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강의 내용은 신기했어요. 네. 고치기 힘든 정말 힘든 불면증 환자들을 자기장으로 치료할 수 있다. 네.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가면요. 주사 놓기 전에도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 다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의자 딱 보니까는 아주 고급스러운 전기 고문 의자. 이거. 아니 느낌이 근데 나거든요. 저희가 진짜 오늘 최신 네. 기계를 갖고 나왔는데 기계만 봐도 좀 무섭죠. 저런데 막 영화 보면은 앉았다가 왜 처음에 막 순진하게 꼬시잖아요. 근데 앉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뭐 씌우면 전기 충격.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엑스맨에 나오는 울버린이 막 전기 고문 받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와 자기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석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우리가 늘 갖고 있잖아요. 자석 갖고 있다가 자석을 이렇게 내 몸에 가까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변화는 오지 않죠. 전기는 분명히 감전이 오는데 자석은 사실은 몸에 무슨 자기 요도 쓰고 실제로 거기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장 자체는 사실은 내 몸에 거의 생리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잠시 후
거기에 자극을 준다면 정말 뇌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하려면 빨리 하세요. 여기 있는 신경이 움직여서 근육이 순간 힘이 쭉 빠지면서. 패널과 MC를 공포에 떨게 한 자기장 치료의 진실. 과연 자기장 치료는 안전한 것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자체는 이제 감각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각은 있는데 그게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이나 그러진 전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편안하게 계시고요. 네. 뇌라는 곳은 이쪽 뇌가 반대 방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뇌에 자극을 주면 왼쪽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볼 거는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명령을 줘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 아니하고도 이것의 자극의 힘으로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정도의 자극의 강도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 중추가 이분은 오른쪽에 이제 있는 곳을 찾아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씨 왼쪽 손을 주목하십시오. 좀 편하게 계시고요. 아이고, 진짜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움직이는 게 보였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자극의 강도를 했을 때 여기가 움직인다고 하면 요 지점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야. 근데 그 지점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앞에 있으면 전두엽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운동 중추이기 때문에 운동 중추에서 얼마 앞에 있는 곳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그 전두엽 부분에 세팅을 하고 요거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장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딱 소리가 좀 놀라는 정도인데 그냥 저는 아프지도 않고 누가 딱밤을 딱 때리는 정도인데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이렇게 찌릿찌릿. 네, 찌릿찌릿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불면증 환자들은 이런 걸 뭐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병원에 글쎄 이게 가면요? 병원에 오시면 네.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이야. 네, 30분 정도 치료를 받는데 한 번 받아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좀 기간을 좀 두고 한 2, 3주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매일이요? 그렇죠. 보통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자극을 줘서 뇌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적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보통 한 2, 30번 정도의 치료를 하면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처음 보는 기계라서 의료보험 되나요? 그렇죠. 건강보험. 보험 적용되나요? 저희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실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따라서 수가가 꽤 다른데요. 뭐 한 번 받는데 보통 뭐 5만 원, 10만 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점은 없습니까? 네, 그 단점. 기계 사용하는데?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병원에 매일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 같은 경우는 한 달치를 가져가셔서 그냥 집에서 드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병원에서밖에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매일 오셔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뇌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극을 준다면 이게 왜 부작용이 안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형성돼 있어요? 예? 본인은 괜찮으시냐고요? 많이 부족하긴 해요. 예. 부족한 얘기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아, 진짜 궁금해요. 뇌에 자극을 주는데 왜 이게 부작용이 없지? 실제로 정말 뇌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큰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생리적인 자극 수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뇌가 움직이는 정도의,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자극이 들어가는데 그 자극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기 자극 같은 건 너무 큰 자극이에요. 그래가지고 뇌가 그야말로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전기처럼 큰 자극을 주면 상당히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 치료는 실제로 어떤 균형이 좀 깨져 있는 정도를 균형을 맞추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극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고요. 그냥 그 닿는 부위 정도의 약간의 통증 정도 이외에는 큰 부작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불면증 치료를 소개해 주신 최정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레시피는 음식으로 좀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영양 전문가이자 예방의학 박사 여에스더 선생님의 레시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송가선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송가선이라고 하는 건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지어진 이름인데요. 보면 크기는 옥수수 알갱이보다 조금 더 크고 콩알만한 크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질이 좋은 잠을 자게 하고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을 보시면요. 저녁 8시 무렵부터 분비가 올라가서 새벽 2, 3시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혈중에 면역세포의 농도도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은 물론이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불을 켜놓고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도 함께 있으니까 사실은 꼭 일찍 주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던 멜라토닌이 샐러리나 브로콜리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물이나 채소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자, 보시면 단위그램당 가장 많은 양의 멜라토닌을 함유한 채소가 바로 샐러리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 고추잎,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치커리에도 조금씩 들어있는데 문제는요. 이들 채소 안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의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의 형태로 충분한 멜라토닌을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멜라토닌을 음식의 형태로 먹는 게 부족하다면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넣어주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바로 영양소는요, 트립토판입니다. 자, 트립토판은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음식의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바로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트립토판을 충분히 먹으면 멜라토닌도 만들어지고 행복을 느끼는 세로토닌의 분비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늘 고급 질문을 하고 똑똑한 한석 씨, 제가 뭐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네. 자, 제가 지금 4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음 4가지 음식 중에서 트립토판의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 생각하세요? 바나나? 바나나. 네, 좋습니다. 한석 씨는 바나나라고 얘기하셨고요. 저는 저 깨로 봅니다, 저는. 깨. 네. 멸치. 저는 우유요, 우유. 우유. 다 나눴어요. 야, 다 나왔네요. 나왔어요. 근데 네. 한병수 씨만 안 골랐네요. 저는 이제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고르겠는데 다 나와서 아, 그럼 4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바나나 고르겠습니다. 바나나. 선배님을 믿습니다. 네. 정답은요, 의외로 멸치입니다. 네, 우리 양배추 씨가 잘 맞추셨어요. 사실 우리가 멸치라고 하면 정말 칼슘의 보고다, 칼슘이 많은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위그램당 트립토판을 가장 많이 함유한 음식도 바로 멸치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100g 안에 트립토판이 860mg이 있는데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한 300mg 정도의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멸치로는 국멸치 있죠. 머리와 내장을 떼지 않은 국멸치로는 12마리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새우인데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새우, 우리가 대하 말고요. 중새우 정도면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트립토판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식을 통해서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 레시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브라보. 견디겠네, 진짜. 달콤한 수면을 위한 맛있는 레시피가 시작됩니다. 짜잔! 정말 꿈의 주방. 여자들이 탐내는 정말 넓은 최신 주방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오늘 푸드 레시피를 함께 해주신 여에스더 박사님과 그리고 직접 수면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주실 이상학 셰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진짜 오늘 어떤 요리를 이 꿈의 주방에서 해주실 건가요? 처음에 보여드릴 그 요리는요, 그 샐러리하고 그 치커리를 활용한 네. 그 칵테일이 될 거고요.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멜라토닌 그 칵테일. 멸치. 맞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멜라토닌 칵테일인데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이용을 해서 칵테일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호 셰프님 안 부르고 제가 혼자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샐러리 가지고 제가 뭘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걸로 맛있게 예. 멜라토닌 네. 칵테일 한번 만들어주세요. 샐러리는 실제로 그 외국의 칵테일들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요. 이제 섬유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먹기는 좀 힘들고요. 껍질을 좀 잘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섬유질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갈기 위해서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몇 가닥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나나 까주시고요. 예. 네. 샐러리 밖에 이제 굵은 껍질은 좀 벗기고 잘라서 들어가고. 바나나가 보통 이제 그 한 2개 정도 양이면요. 네. 샐러리 양으로는 샐러리가 한 2마디 정도 돼 있잖아요. 3마디나. 네. 그 굵은 줄기 한 4마디 정도가 들어가면 가장 좀 적당한 양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비율이. 네. 여기 이제 조금 단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꿀을 조금만 첨가를 하는데요. 네. 꿀이 굳이 없어도 큰 그 맛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단맛을 위해서 좀 꿀을 좀 섞도록 할게요. 네. 보통의 그 칵테일엔 들어가지 않는 치커리가 좀 들어가는데요. 네, 치커리 안에도 치커리가 멜라토닌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 자체가 바나나의 그 단맛하고 네. 쓴맛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맛 자체가 조화가 많이 잘 되더라고요. 쑥맛이 들어갔는데 맛있다고. 예. 아니, 저는 샐러리와 그래요? 바나나와 치커리가 참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지금 생각이 드는데. 똑같아요. 두유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두유. 네. 그리고 실제로 우유보다 두유 안에 트립토판의 함량도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갈아볼까요? 샐러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칵테일이 맛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아주 정말 연한 연두빛 새싹 색깔인데요. 정말 조금 주시네요. 아니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짠할까요? 짠. 많이 드시면 바로 잠이 오실까 봐. 맛있어요. 바나나만 먹으면 약간 텁텁하고 네. 사실은 저는 치커리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아, 저는 샐러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똑같아요. 예. 샐러리를 그냥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항상 마요네즈 푹 찍어서 마요네즈 맛에 먹는데 바나나와 꿀이 들어가니까 전혀 안 쓰고 전혀 그 풋풋한 맛도 없고 굉장히 마시기 산뜻해졌어요. 네, 제가 잘 모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칵테일에 이어서 또 하나 멸치와 새우가 준비되어 있어요, 선생님. 예. 지금 바로 그 쿵파오라는 요리를 해줄 텐데요. 네. 쿵파오라는 요리는 실제 태국에서 이제 많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새우를 그냥 살만 드시는 게 아니라 껍질째 같이 드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식의 입맛을 좀 가미를 해서 마른 멸치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쿵파오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스 자체는 좀 만드는 과정이 있지만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네. 쿵파오 소스라는 게 있는데 시중에서 팔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마늘하고 생강 네. 그리고 그걸 팬에다 좀 볶아주시고요. 비율을 한 3대1로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간장하고 식초를 2대2대 비율로 해서 같이 살짝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그 쿵파오 소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산발이라는 소스인데 산발이라는 소스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뭐 그 해외 마트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 매콤한 맛을 그냥 고추장을 살짝 섞었거든요. 그렇게만 응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면 한 20마리는 먹어야겠네요. 아, 새우가 색깔이 정말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한 2분 정도 해주시면은 딱 맛있게 볶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새우가 서서 익어가고 있는데요. 팬에서 잘 예. 익어가고 있는데요. 반 이상이 좀 익었을 때 멸치를 같이 볶아주시면은 네. 훨씬 더 향이 좋아지거든요. 아. 제가 멸치 양은 계속 좀 넣어봤는데 많이 넣어도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많이 넣어도?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 트립토판 천지네요. 아니, 저는 선생님 아까 우리가 샐러리 요리도 그랬지만 샐러리 요리 아침에 먹고 이거 저녁에 먹으면 숙면에 최고인데요. 잠 굉장히. 예. 같이 좀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그냥 스멀스멀 와요. 그러네. 약간 이렇게 매콤한 패배고추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동남아 고추를 얼마나 넣을까요? 많이 넣어주세요. 천천히 볶아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없으면 그냥 청양고추 넣어도 예. 되죠? 아, 그럼요. 네네. 카카오 소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 향인데요. 냄새 자체가 굉장히 네. 동남아 냄새가 많이 나죠. 술안주로도 참. 아주 술안주로 딱인 냄새가 나는데요. 파도 꽤 많이 나요. 뭐가 자꾸 들어갈 때마다 못 견디겠네, 진짜. 냄새가 아주. 네, 아, 이거. 불이 이제 꺼진 상태에서 잠깐만. 어. 그리고 여기에 레몬 주스를 살짝 좀 뿌려주도록 할게요. 와. 네, 당면은 살짝만 튀겨줘도 트립토판 쿵파오네요. 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해요. 시방이 너무 좋아. 아니, 집들이 오느냐고 선물. 예, 아주 집 이렇게 좋아요. 아니 저희가 요리를 좀 준비했어요. 네. 좀 드셔보세요. 콩팥. 콩팥을 어떻게? 맛있네. 네. 야, 이거 이제 방송 계속 해야 되는데요. 해도 될까 봐요. 어머, 너무 다정하게 드신다. 아니, 여기 신기해 왔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아니 지금 이미 왔어요. 그럼 이거 제가 놓고 저희가 지금 자. 시간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제 방송 중에 자도 됩니까? 너무 졸려요. 근데 멸치와 새우가 사실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소스 하나로 굉장히 잘 어울러져요, 선생님. 야, 집들이 축하했으면 가자.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잘 살아요. 이상한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레시피를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수면하면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정체 궁금하시죠? 신경과 전문의십니다. 한진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지 다 아시죠? 네. 야, 우리가 다 아는 코골입니다. 뭐 저도 코를 좀 곱니다. 아이고. 아마 많은 분이 코를 고실 텐데 일단 그러면 코 고는 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코를 곤다는 거는 수면 중에 공기가 헛돌면서 올려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헛돌면 산소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돼.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어떠신 분은 나는 코는 고는데 숨이 멈추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무호흡이 없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상 산소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수면 무호흡증은 불면증, 이갈이, 잠꼬대 모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 중에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도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사의 위험도 올라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수면 무호흡증을 우리가 미리 예시하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전 단계를 상기도 저항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상기도 저항 중일 때는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5가지 사인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사인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몇 가지가 본인한테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 3개나 난데. 네. 이야. 한 3개 정도 됩니다. 네, 선생님 저 3개나 돼요. 4개야, 누가? 4개? 오경수 저 씨가 5개요. 5개예요? 5개요? 5개가 있어요. 5개예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포함이 된다면 그분은 상기도 저항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기도 저항 증후군은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을 없애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 과도하게 호흡을 하고 그로 인해서 뇌가 많이 깨고 숙면을 못하게 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전 단계죠. 특히 턱이 작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가 튀어나오는 돌출이나 턱이 작은 무턱이나 아니면 목이 짧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이 상기도 저항증후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고유형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코골이 수술로 많이 이용되었던 목조 레이저 수술은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양압기 치료고 양압기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한 수면센터. 평소 심한 코골이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졌다는 두 남성을 만났습니다. 수면 치료의 가장 기본은 이 호흡, 숨을 편하게 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코골이를 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사람의 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촬영 결과 두 사람의 코 속은 정상인에 비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매우 좁았는데요. 애들이 뭐 코 고는 게 너무 심하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녹음을 해서 한번 봤는데 상당히 심하고 무호흡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심하다고 이제 잘 때 호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실제 수면 습관은 어떨까요? 코골이가 동반된 수면 무호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수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너 지금 움직이는데 안 쉬어주는 거야. 이제 쉬는 거야. 아까 그게 다 무서운 거지, 그렇죠? 네. 여기 보면 호흡이 어때요? 끊긴 거 보이세요? 코골이는 심하면 심할수록 소리가 안 나거든요. 무호흡으로 갈수록.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요거보다 훨씬 경한 상황에도 충분히 심근경색과 뇌경색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치료를 위한 빠르고 확실한 수단으로 양압기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양압기 치료의 원리는 마스크에서 생성된 양압 공기, 즉 외부보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막혀있던 코 속에 밀어 넣어주는 것인데요. 이때 좁아졌던 기도가 차츰 넓어지면서 수면 중에 숨을 원활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주간 양압기 치료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만성 피로를 호소했던 손경대 씨는 일정하게 숨을 쉬었고 시간당 100번 이상의 무호흡 증상이 있던 허경록 씨 역시 무호흡이 없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온 거죠. 야간에 코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용하게. 같이 한 방에서 애기랑 방에 앉고 같이 자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2014년 미국 수면학회에서 무호흡증이 동반된 코골이에 가장 표준화되고 확실한 치료로 양압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되게 거창스럽고 숙면에 방해될 거라고 느끼지만은 하룻밤 입원하면서 전문의가 코골이 무호흡이 없어지는 정확한 압력을 맞추고 장애한테 맞는 마스크를 찾으면 2, 3주 정도의 적응 기간만 지나면 충분히 숙면할 수 있는 무호흡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골이 수술을 한 번 받았는데 재발하신 분이라든가 심혈관 장애의 유형도가 있는 무호흡 환자, 특히 수면제를 먹고 있는 불면증 환자 중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은 이 수면제가 호흡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압기가 반드시 치료한 환자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호흡 있는 환자들은 너무 무호흡으로 수면을 고생하지 마시고 양압기를 이용하셔서 숙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햇볕에서부터 양압기까지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정지영 씨는 어떤 방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루에 1시간 햇빛을 보며 걸어라라는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는 퇴근할 때 산책하고 야외 카페에서 커피 마시려고. 이야. 같이 가요. 저 사람들 참. 홍혜교 네. 씨는 어떤 강의가 좋으셨어요? 저는 뭐 다 훌륭하셨는데 역시 그래도 여에스터 씨의 후드 레시피 멜라토닌 칵테일 아주 기억이 납니다. 아유, 정말 대한민국 대표 애처가 아니랄까봐 이렇게 끝까지. 네. 오늘 저녁에 행복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네. 저희가 준비한 수면 레시피 방송 보시는 불면증 환자 여러분들 편안하고 또 건강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아틀라스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